역사 공부의 탑 클래스, 여러분의 사회선생님 김유숙입니다. 자,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 여러분이 직접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복습해 보셨습니까? 네, 시장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변동되는지 반드시 그래프를 통하여 복습해 두시고요. 그럼 이어지는 이번 시간에는요, 아마도 여러분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실 단원입니다. 마지막 경제 파트이죠. 바로 5번째 대단원 국민경제와 국제거래와 관련된 내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선생님이 이번 마인드맵 정리 강의를 통해서 다른 거 다 욕심 빼고요. 요것만큼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고는 주제가 있었어. 그게 뭐냐면 바로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포인트 특강에서는 국내 총생산, 이른바 GDP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준비해 두시고요. 오케이, 준비된 친구들은 교환 확인했어? 좋습니다. 그러면 핵심 포인트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단원의 주제는 국민경제와 국제거래지. 근데 교과 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이전 교과서에서는요, 국민경제가 하나의 단원이었고 국제거래가 또 하나의 단원이었어. 근데 그 각각의 단원 자체도 내용이 무겁고 어려워. 근데 그 두 개를 합쳐놨어. 그래서 이번 단어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도 두 가지를 쓰셔야 됩니다. 단원 제목 자체가 핵심 키워드야. 국민경제와 국제거래를 앞으로 공부할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단원 구성도 일단 국민경제와 국제거래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국민경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국제거래가 돼요. 됐어? 자, 핵심 키워드 필기하시고요. 국민경제, 국제거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됐지? 그러면 국민경제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국민경제라고 하냐면 이미 우리가 공부했어. 세미나 세 번째 대단원 경제 파트를 가장 먼저 시작하면서 경제 주체가 있다고 했지. 한 나라에는 가계, 기업, 정부가 있고요. 가계, 기업, 정부의 활동에 따라 한 나라의 경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 그치? 바로 그 경제 주체의 활동으로 한 나라 안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국민경제라고 합니다. 한 나라 안의 경제 모습을 국민경제. 그런데 이 국민경제의 모습을, 한 나라의 경제적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의 경제가 얼만큼 발전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어. 그래서 각각의 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들이 있어. 지표는 뭐야? 숫자지.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을 숫자를 통하여 각각을 비교하는 것. 이게 바로 지표예요. 국민경제의 모습을 한 나라 안의 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제부터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거야. 그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 국내 총생산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부분 필기하고 계시죠? 오케이?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국내 총생산. 근데 국내 총생산은 선생님이 이건 욕심낼 거야. 이번 원포인트 특강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이 국내 총생산을 알면 그 다음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국내 총생산이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작년에 비해서 숫자가 늘었느냐 줄었느냐를 통하여 우리 뭐를 파악하냐면 경제성장을 파악해. 쉽게 말하면 국내 총생산은 한 나라 안에서 얼마만큼 생산을 하였느냐, 그 생산한 양을 전년도와 비교해 가면서 점점점 이것이 커진다면 아하, 이 나라의 경쟁은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파악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수치화시켜서 지표로 나타낸 것이 바로 경제성장률이에요. 경제성장률은 이거 어려워. 공식이 있는데 공식처럼 여러분이 달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읽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일단 부담이 될 거야. 선생님 읽어볼게요. 경제성장률은요, 전년도 실질 GDP, GDP는 국내 총생산을 말해.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 그냥 여러분이 공식만 알아두세요. 일단 외울 필요도 없어. 오케이? 전년도 실질 GDP. 실질 GDP가 있고요. 명목 GDP가 있어. 명목을 쓰지 않고 실질 GDP만을 사용합니다. 그치?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내용 공부하게 될 거야. 5번째 대단원 속에서. 자, 전년도 실질 GDP 분의 금년도 실질 GDP. 금년도는 올해를 말하는 거죠. 마이너스 전년도 실질 GDP를 말합니다. 공식은 되게 복잡하지만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전년도 실질 GDP 분의 금년도 실질 GDP 마이너스 전년도 실질 GDP가 경제성장률이다. 이 경제성장률을 통하여 한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국민경제 지표 중에 하나.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국민경제지표는요. 물가와 물가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물가라고 하고 무엇을 물가지수라고 할까? 물가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러 상품의 가격을 종합한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말해. 그럼 생각해봐. 이 물가는 되게 큰 숫자가 되겠지. 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러 상품.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컵라면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될 수 있고요. 그치? 커다란 기계, 뭐 슈퍼컴퓨터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으로 나눈 가격이래. 그러니까 물가라고 하는 건 숫자가 굉장히 클 거야. 근데 물가라고 하는 것도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거든. 근데 숫자가 너무 지저분하고 복잡하니까 얘를 단순화시킨 것이 뭐냐면 물가지수예요. 물가 변동을 숫자로 나타낸 지표로서 기본이 100이야. 물가지수가 110이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비해서 10% 물가가 올랐다는 거야. 물가지수가 90이다 그런다면 기준보다 10만큼 물가가 빠졌다는 거야. 물가는 전체적인 가격의 평균이니까 얼마나 숫자가 크고 지저분하겠니. 그러니까 요거를 비교하기 쉽도록 100을 기준으로 플러스가 되면 물가가 올라간 거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100보다 숫자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니? 물가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됐어? 자, 두 번째 경제지표는 물가와 물가지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물가와 물가지수를 잘 여러 가지 것들을 상황을 분석하고 비교해봤더니 특별한 상황이 만들어져. 그게 뭐냐면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우린 그걸 뭐라 부르냐면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중요해요. 인플레이션. 뭐라고요? 인플레이션. 뭐라고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현상,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습니다. 어려워요. 수유견인 인플레이션, 막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일단 중학교 교과 과정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아마 내신 강의에서는 욕심내서 알려드릴 거예요. 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느냐? 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느냐? 봤더니 총수요라는 게 증가해. 모르셔도 돼요. 지금은 마인드맵이잖아. 전체적인 여러분이 틀만 주면 됩니다. 통화량이 증가해. 통화량은 뭐냐면 전화통화가 아니라 화폐. 우리나라 안에서 사용되는 돈의 양이야. 돈의 양이 많아져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물건을 파는 것, 물건을 공급하는 것 감소해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인플레이션은 총수요가 증가하고 돈이 많아지고 기업의 공급이 감소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거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첫 번째는 화폐 가치가 떨어져. 예전에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되게 많았어. 선생님이 어렸을 적에는 1,000원이 되게 큰 돈이었어. 근데 지금은 1,000원이 어때요? 그래, 너무 이렇게 작은 단위.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엄마한테 용돈으로 받았으면 하는 단위의 돈은 이제 10,000원 이렇게 됐잖아. 1,000원은 뭐 별로 여러분이 값어치는 돈으로 느끼지도 않잖아요. 웬만한 것도 다 1,000원 값이 넘어가니까. 그치? 그래,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소득과 부의 불공평한 분배가 일어나. 왜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선생님과 내신 공부를 하면서 이 내용을 이제 외우게 될 거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유리해요. 왜? 그치, 집값 계속 올라가잖아. 물가가 올라가면 집값도 올라가, 부동산도 올라가. 그래서 유리해. 그 다음에 돈을 빌린 사람도 유리해. 내가 예전에 10만 원을 빌렸어.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10만 원은 되게 큰 돈이었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10만 원이 큰 돈이 아니게 된 거야. 돈을 빌린 사람 유리합니다. 물건을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사람도 유리해요. 수입업자 유리해. 반면에 불리한 사람은 반대에 있는 사람. 부동산이 아니라 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유리해. 현금을 갖고 있으면 유리해. 불리해, 미안. 불리해.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준 사람. 얼마나 억울하냐. 10만 원 빌려줬는데 이제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10만 원이 이제 10,000원의 가치가 됐을 때 이제 떡 갚는 거야. 거기다가 수출업자도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돈을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수입업자, 수출업자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갈라진다는 거지. 부의 불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또 사람들은 그럼 어떡하냐면 이런 부동산 같은 데 투기를 하지. 열심히 일을 하기보다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두 번째 국민경제지표로 물가와 물가지수 이를 통하여 인플레이션을 파악하고 인플레이션의 원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아셔야 된다.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 국민경제지표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실업이에요. 실업. 실업이 뭐야? 일자리가 없는 것을 실업이라고 해. 근데 이 실업을 국민경제지표에서 나타날 때는 실업률로서 나타내요. 근데 이 실업률이 되게 복잡한 개념이야. 실업률은요.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의 수 곱하기 100으로 나타납니다. 선생님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지. 근데 학교 시험 문제 실업률 구하는 문제 많이 나올 거야. 근데 얘를 계산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뭐 숫자가 복잡하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와 실업자의 개념을 여러분이 정확히 파악해야 되거든. 자, 기본적으로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그러니까 15살, 만 15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근데 그 인구를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요. 비경제활동 인구는 학생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주부처럼 이와 같은 사람은 비경제활동 인구, 그래서 여기는 실업률 자체에 들어가지도 않아. 반면에 경제활동 인구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1년, 일주일 이상 노력한 사람들을 말해. 그 가운데 직업을 갖고 있으면 취업자가 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업자라고 합니다. 또 취업자의 기준도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 회사에 취직을 했다 이런 개념보다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일주일간 돈을 받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1시간 이상 돈을 받는 일을 했을 경우에는 취업자라고 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쩍하니 좋은 뭐 회사 이게 취직이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에 1시간 이상 돈을 받을 목적으로 일을 했다면 그 사람 뭐라고 보냐면 취업자라고 봐.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는 실업률과 우리가 생각하는 실업률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 실업률을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됐어? 실업률? 이런 것들 공부한다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국민경제와 관련된 내용 끝났습니다. 국민경제를 알아보기 위한 국민경제 지표들을 공부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국제거래를 살펴보면 그러면 국민경제와 국민경제가 서로 어떻게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져. 그게 바로 국제거래. 그럼 국제거래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요. 생산비의 차이 때문이야. 누가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걸 사서 수입해 쓰는 게 훨씬 유리한 경우가 있어. 생산비의 차이. 그리고 요거 어려운 개념입니다. 바로 비교 우위. 근데 이 개념이 여러분의 교과서에서는 뭐 자세하게 계산하는 부분이 빠져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여러분이 문제집을 보시면 비교 우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선배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도 이 부분 때문에 고생하는 언니 오빠들이 있거든요. 어쨌거나 비교 우위 이런 개념을 통하여 국제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선생님이랑 내신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거래가 이루어져. 그러다 보니까 나라마다 화폐가 다르네? 그래서 발생하는 게 뭐야? 환율. 국가 간의 화폐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불러줘요. 국제거래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첫 번째는 비교 우위의 개념. 두 번째가 환율. 이 환율이 어려워. 솔직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대신 여러분은 단순화시켜서 암기하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이 지금은 이거 암기하라고도 여러분에게 강요 안 할 거고 이해하라고도 안 할 거야. 설명도 안 할 거야. 왜냐면 지금 마인드맵이니까. 선생님과 여러분이 내신 공부하면은 원리부터 차근차근 이해시키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암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여러분은 환율이 어떻게 변함에 따라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수출, 수입, 물가, 해외여행, 외국인 관광, 외채 상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됐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게 될 다섯 번째 대단한 국민경제와 국제거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마 완성이 되셨을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 공부할 때 그때 여러분이 맞춰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복습하면서 맞아 이런 부분이 있었지라고.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이번 가로 넣기 완성해 본다면 우리가 공부한 다섯 번째 대단원의 핵심은 국민경제와 국제거래. 서로 다른 내용이 두 개가 나와 있다.
그래서 국민 경제를 알려주는 국민 경제 지표를 가장 기본적으로 국내 총생산을 바탕으로 이것이 증가함을 나타내는 경제 성장. 또 경제 성장률의 공식도 살펴봤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물가와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특히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뭐라 부른다? 인플레이션이라 부른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유리한 사람이 있고 불리한 사람이 있네요. 그다음 국민 경제의 마지막 경제 지표로 실업을 공부했어. 실업과 관련된 실업률.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 오케이? 그리고 실업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요 개념도 기억해 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실업과 다소 좀 다르다라고 했어요. 계산하는 방법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국제거래라고 하는 건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왜 일어나느냐면 생산비의 차이 그리고 어렵지만 비교 우위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 국가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환율이 발생하고 환율이 발생하면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함에 따라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됐지? 오케이. 그렇다면 오늘 공부할 원포인트 특강. 선생님 이것만 강조한다고 했어요. 다른 거는 욕심내지 않고 국내 총생산. 이른바 GDP라고 불리는 국내 총생산. 국민경제지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야. 이것부터 말해볼게요. 자, 국내 총생산은 무엇을 국내 총생산이라 할까요? 국내 총생산은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계산하여 모두 더한 것을 말합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치? 자, 이럴 때는요. 국내 총생산의 개념을 나누어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조건, 한 나라 안에서. 두 번째, 일정 기간 동안. 세 번째,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네 번째, 시장 가격으로 계산해야 된대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일단 국내 총생산은 한 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은 상관없어. 어쨌든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돼야 돼.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국내 총생산은요.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진 생산을 말해. 우리나라 사람이건 외국인이건 우리나라에서. 오케이? 두 번째, 일정 기간, 보통 1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새롭게 생산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중고거래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다음 최종 생산물이라고 하는 건 재료나 부품의 값은 제외돼. 마지막 생산물의 가격만 더하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 시장 가격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는 건 시장 가격으로 계산되지 않는 봉사활동이나 주부의 이런 가사활동은 마찬가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야. 선생님,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가를 봅니다. 미국계 보험회사의 한국 지점에 근무하는 아버지의 연봉. 그럼 아버지는 미국계 보험회사인데 한국에서 일을 하시네? 그럼 이건 들어가요. 나 어머니가 집에서 청소, 빨래, 음식 준비 등을 하는데 필요한 노동력의 가치. 얘는 시장 가격으로 계산되지 않잖아. 그치?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은 포함되지 않아요. 다 작년에 생산된 컴퓨터 중고거래 안 돼. 인도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우리나라 A사의 공장. 자동차. 어디서 생산했어? 인도에 생산됐어. 그럼 얘는 인도 국내 총생산이지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친구의 고장난 자동차를 대가 없이 수리해 줬어. 시장에서 가격으로 계산돼야 되잖아? 안 돼요. 김밥 가게에서 김밥을 팔 때 재료로 들어가는 달걀의 가격. 최종 생산물은 김밥이잖아. 김밥에 들어가는 밥이나 햄이나 달걀의 가격은 포함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국내 총생산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것들을 모두 총합하는 거야. 하지만 조건이 이렇게 붙는다는 거지. 됐어?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국민경제 지표가 됩니다. 됐니? 그럼 선생님,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자,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농부 아저씨가 열심히 일을 하여서 밀을 10만 원어치 생산을 했어. 그랬더니 이 밀을 밀가루로 이제 제분업자가 밀가루를 사서 밀을 사서 밀가루 19만 원어치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빵사가 밀가루를 사서 빵을 24만 원 만들었어요. 그러면 국내 총생산은 의외로 쉬워. 중간 가격 다 빼. 결국 최종 생산물, 밀이 뭐가 된 거야? 빵이 된 거야. 그럼 최종 생산물의 가격인 24만 원이라고 하면 돼. 최종 생산물. 근데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부가가치 합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부가가치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농부 아저씨가 밀값 10만 원을 만들어냈지 0에서 플러스 10이 된 거야. 그리고 이 밀을 10만 원으로 사서 밀가루 19만 원 됐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값어치 9만 원이 올라갔다는 거. 그리고 19만 원 밀가루를 사서 빵값 24만 원이 됐다는 것은 5만 원만큼 더 값어치가 올라갔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 부가가치의 합을 모두 더해야 돼요. 10만 원, 그 다음에 9만 원, 5만 원. 이렇게 해서 24만 원을 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간단한 건 최종 생산물의 가치. 됐어? 그런데 이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학교 시험 문제, 서술형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한계는 뭐냐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와 서비스의 가치만을 측정해 가사 노동이라든가 봉사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국내 총생산이 아무리 많아진다고 해도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파악할 수가 없어. 예를 들면 환경오염이 일어났어. 교통사고 일어났어. 그럼 교통사고 일어나면 자동차 수리해야 되지. 또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야 되지 그러잖아.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산해. 자동차를 고치면서 생산을 하고요. 병원에서 치료하면서 생산을 해. 그럼 국내 총생산은 늘어나. 하지만 사람들은 힘들게 사는 거 아니야. 고통스러운 거 아니야. 행복한 건 아니잖아. 뭔지 알겠어? 환경오염이나 교통사고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이 국내 총생산을 증가시켜. 그러다 보니까 국내 총생산이 높아진다고 해서 국민들이 꼭 행복한 건 아니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또한 여가 생활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어도 그 가치는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삶의 질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국내 총생산이 아무리 높다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이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 또한 이것이 소득 분배 상태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나라가 얼만큼 생산했냐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지. 얼마만큼 그 나라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시험 문제, 서술형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그냥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선생님이랑 내신 공부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뭐 계산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선생님이랑 5번째 대단원, 그래요. 어렵습니다. 국민경제와 그다음에 국제거래와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국내 총생산, GDP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계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 공부한 내용 어렵지만 쭉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고요. 선생님은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사회 2교과서 겨울방학 특강 마지막 강의 다음 시간 준비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